안녕하십니까, 가공샐러드입니다. 이제 오늘은 교육 평가를 할 건데, 저번 시간에 우리가 교육 통계를 이제 살짝 했었잖아요. 그래서 통계학을 여러분이 깊은 수준까지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어, 많은 내용을 생략을 하고, 그 수학적인 어떤 증명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제가 많이 생략을 하고 이제 여러분께 어, 대충만 알려드렸어요. 그 정도만 알아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 일단은 제가 이제 여러분께는 이제 산술 평균 얘기밖에 안 했잖아요. 이제 뭐 기하 평균이라든가 조합 평균이라든가 이런 얘기도 안 했고, 어떤 어, 분산과 이제 표준 편차 이런 것들과 이제 어떤 뭐 중심각한 정리라든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제가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넘어갔는데, 제가 이제 교육 평가를 하면서 이제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통계가 여기서도 또 나옵니다. 여기 또 나와요. 그래서 어, 필요한 부분에서 제가 그 포인트가 있다면, 그 필요한 포인트가 있다면 제가 그때 좀 추가적인 어떤 통계 얘기를 조금씩 하는 식으로 해서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7장과 이제 6장이 이제 교육 통계 연구였죠. 그런데 이제 6장 내용과 7장 내용은 사실 그냥 교육 평가 연구 통계 이렇게 해가지고 한꺼번에 묶어도 크게 뭐 상관은 없는데, 내용이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나눠놓은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교육 평가를 주로 이제 평가 모델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이제 관련된 내용들을 하겠지만, 여기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통계에 사용되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척도라든가 그리고 이제 표준 점수 관련해서 뭐 Z 분포, 뭐 Z 검정, 뭐 이런 것들, Z 점수, 뭐 T 점수 여러 가지 있죠. 카이 제곱 뭐 검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들, 통계랑 관련된 여러 가지 개념들이 나오는데, 일단 그런 개념이 나오면 여러분께 그런 거를 대충 소개를 해드리면서 통계 얘기도 조금씩 하면서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통계가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통계가 또 나온다고 이러면서 겁먹을 필요는 없고요. 그 좀 수학적인 어떤 내용들, 뭐 증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가 다 스킵을 할 테니까,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물어보시면 제가 답은 해드립니다. 답은 해드리는데, 저도 뭐 사실 통계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하게까지는 제가 답변을 못 해드리고, 그냥 고등학생 수준, 고등학교 수준, 그리고 이제 대학교 학부생들이 이제 간단하게 듣는 뭐 그 통계학 정도, 통계학 개론 수준, 뭐 이런 정도 수준은 제가 이제 해설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너무 어려운 내용은 저도 모릅니다. 통계학도 엄연히 이제 하나의 분리되어 있는 학문인데 제가 그것까지 다 할 수는 없죠. 근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여기 이제 목차를 보시면 교육 평가 전반에 대해서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해드릴 텐데, 여기서 그 여러분들이 이제 통계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 부분이 바로 그 표준 점수 관련된 것들이에요. 표준 점수 관련된 것들인데, 표준 점수 같은 경우는 뭐 Z 점수, 뭐 T 점수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IQ도 그렇고요. 그런데 평균과 표준 편차가 몇인지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 표준 점수로 우리가 전환을 해서 이제 많이들 평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표준 점수로 변환을 한다는 게 통계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평가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하셔야지, 간단하게 뭐 Z 점수가 뭐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이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엄청나게 주목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좀 예를 들어서 이제 모집단의 분산을 이렇게 우리가 시그마 제곱으로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이제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데 이게 모집단의 경우죠, 이게. 근데 이제 표본 같은 경우에는 표본 분산은 S 제곱, 그리고 표본의 표준 편차는 S 이렇게 쓰니까요. 이게 이렇게 시그마를 쓸 때는 모집단이고 S를 쓸 때는 이제 그 표본이다, 이런 식으로 좀 여러분이 구분하실 필요는 있어요. 이게 엄청 중요하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중식분각 정리에 의해서 생각을 하다 보면 표본의 개수가 충분히 커진다면
아무튼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거잖아요. 그 정규분포에 근사해 간다라고 이제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런 거 차이는 좀 있다라는 거는 여러분이 이제 생각을 하고 계셔야겠죠. 자, 그래서 그 정도가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쭉 개념과 목적, 유형, 절차, 그리고 평가, 문항의 유형, 요거 이제 객관식이냐, 뭐 주관식이냐 이런 것들 나오는 게 그 부분이고요. 문항 분석, 요거는 이제 고전 검사 이론이냐, 아니면은 문항 반응 이론이냐, 뭐 IRT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들을 얘기할 거고요. 검사 도구를 분석하는 거. 여기서 이제 신뢰도, 타당도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교육 평가 모형들, 요게 이제 타일러 모형이냐, 뭐냐 이렇게 해서 뭐 백월드 뭐 모형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있죠. 그런 것들이 여기 나오고 대안적 평가 여기가 이제 마지막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는데 되도록이면 이번 시간에 끝냈으면 좋겠으나 길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앞에서 제가 다루지 않았던 통계 개념들도 조금씩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씩 길어질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볼게요. 자, 교육평가의 개념과 목적 이런 것들을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개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옛날에 교육평가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딱 정해진 시점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아니면 수능 같은 경우에는 11월 중순 이렇게 그런 식으로 평가 시점이 딱 정해져 있으면 그 평가 시점에 그 수검자라고 해야 되나요? 수검자가 얼마나 학업 성취도를 달성했느냐 이거를 초점을 맞췄어요. 왜냐하면 그 시점에서 수검자가 문제를 얼마나 해결을 잘 하느냐 그 이제 종이 위에 인쇄되어 있는 문제를 푸는 거잖아요. 그 보통 시험이라는 게. 그래서 그 검사의 점수를 가지고 이 친구가 상위 몇 %에 해당되는 학업 성취도 또는 이해도를 달성했느냐 이거를 판단하는 것만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선발이 좀 더 중요했다고 여겨졌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였는데 요즘에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아동의 성장 아니냐, 학습자의 성장 아니겠느냐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학습자의 성장에 대한 어떤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그런 행위가 있어야 될 건데 그게 바로 평가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죠. 그래서 요즘에는 학습자의 변화에 대한 정보 수집 행위가 바로 평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 같은 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교육평가나 뭐나 이제 문제를 풀면 뭐 그거 어떤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 평가는 평가고 뭐 교육행정은 교육행정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도입부를 그 문단에 도입부를 쓸 때 뭔가 썰을 풀 게 거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얘기를 할 때 이런 개념 같은 것들이 좋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이 좀 중요하다. 이런 것들은 좀 잘 알아두고 가세요. 여기서 요즘에는 학습자의 변화에 대한 정보 수집 행위 이렇게 본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생각을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 정보를 수집을 해서 뭘 하느냐. 그래서 이제 교육적인 의사 결정에 활용을 하겠죠. 그래서 요것들이 이제 뭐 타일러라든가 그로눈드라든가 뭐 크론바흐 이게 크론바흐 같은 경우에는 크론박이라고 바퀴벌레인가요? 크론박이라고도 얘기 써놓은 그 책이 있는데 아주 오래된 책들에서 그래요. 그리고 요즘 나왔는데 크론박이라고 써놓은 책이 있다. 그러면 옛날 책을 베낀 책입니다. 그래서 크론바흐가 맞아요. 크론바흐나 스토플빈 뭐는 사람 나오고요. 뭐 크론바흐 그 크론바흐 알파 할 때 그 크론바흐가 이 사람입니다. 자, 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교육 평가를 조금 더 길게 정의를 하면 이렇게 나와요. 교육과 관련된 제반 사항의 질, 가치, 양, 정도, 효과성, 효율성 등을 체계적으로 측정함으로써 그러한 사항에 대한 어떤 판단을 내리는 주관적 행위 또는 교육 목적의 가치와 그 달성도를 판단하는 행위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주관적 판단을 내리는 행위가 아니고요. 그냥 주관적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뭐 말장난 같은데 판단을 내리는 주관적 행위라고 여기 되어 있죠. 판단을 내리는 주관적 행위, 주관적 판단 행위가 아니고 판단을 내리는 주관적 행위다. 무슨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깊이 아실 것까지는 없는데 아무튼 판단을 내리는 그냥 주관적 행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왜 주관적 행위냐면 사람이 어떤 연구자가 객관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기가 거의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그 연구자가 연구자 나름의 어떤 바이어스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바이어스는 통계학에서 얘기하는 그 바이어스 편차 그 편의 그게 아니고요. 그냥 어떤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어떤 그 선입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런 선입견 같은 거를 완전히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튼 주관적 행위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교육평가를 아까 어떻게 정의를 했나요? 학습자의 성장에 대한 어떤 그 정보 수집 행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차원의 어떤 그런 차원에서 교육평가를 접근할 때 교육평가가 가정하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정의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러이러한 가정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의할 수 있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바로 요 내용들입니다. 기본 가정. 자, 일단은 학습자의 개발 가능성이에요. 사실 이렇게 무한한 개발 가능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무한하지는 않고요. 그냥 이제 듣기 좋으라고 무한한 개발 가능성이라고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 거죠. 그냥 학습자의 개발 가능성, 학습자의 발전 가능성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왜 그러냐면요. 교육 평가가 학생의 어떤 뭐 증진이라든가 증대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증진, 증대 이런 게 되었다는 거를 평가를 하고자 한다면 기본적으로 그 학습자, 피평가자가 수감자가 증가하거나 증대하거나 뭔가 그 학업 성취도가 향상되거나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를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습자가 성장할 수 있다, 개발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거가 대상과 자료의 무한성. 아무튼 간에 다 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든지. 지금 평가하면은 보통 학생의 학업 성취도에 대한 평가만 생각을 하게 되는 게 보통인데요. 제가 교육과정 할 때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도 나중에 하겠다. 교육평가할 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넘어갔던 기억이 나실 거예요. 자, 그래서 뒤에 평가 모형 중에 이제 교육 과정에 대한 평가 모형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그 교육 과정도 평가할 수 있죠. 그리고 선생님도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지금 평가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교육 행정가 이 사람들도 다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 경영자 교장인데요. 뭐 사실은 뭐 경영자 평가 받기가 쉽지 않은데 아무튼 그런 평가를 다 받을 수 있어요. 학부모도 평가를 받을 수 있죠. 평가를 할 수 있는 대상은 뭐 교육과 관련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적 연속성이 있어요. 자, 그래서 시간적 연속성이라는 거는 그 기존의 평가가 어떤 이렇게 쭉 이게 시간선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 딱 끊어지는 이 시점에서의 어떤 학업 성취도에 대한 평가만을 생각을 했던 거에 반해서 지금은 이렇게 시점 뭐 T1이 있고요. T2가 있다고 하면은 T1과 T2 사이에서의 어떤 여기 이제 그래프 그려볼까요? 학업 성취도가 이렇게 쭉 증가하는 거 이거를 평가하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속선상의 시간적인 어떤 그 연속선 컨티뉴엄이라고 하죠. 이 연속선 위에서 어느 정도 교육적 효과가 나타났느냐에 대해서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강해졌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어떤 일시적으로 딱 이루어지는 과정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계속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 T1, T2 이 두 시점 사이에서 시험이 한 번 이렇게 두 번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고요. 평가의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가 이제 시험 중간고사, 기말고사 볼 때는 이렇게 책상 배치도 막 바꾸고 이렇게 해서 시험을 보지만 그거 말고 발문이라든가 선생님이 그 수업을 하는 그 와중에 나타난 어떤 아이들과의 상호작용 이런 것들도 다 평가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봤을 때는 이 평가라는 것은 계속 어떤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평가의 종합성이라고 해요. 그럼 일단은 종합성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본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대상을 평가를 하려면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종이가 이렇게 있고 뭐
1번, 뭐 2번 이렇게 돼 있는 이렇게 문제지를 시험지를 가지고 문제를 풀었을 때는 사실은 글자를 해독하는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 어떤 출제된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이해도가 얼마나 있느냐만을 이제 평가를 하는데 요즘에는 평가가 좀 다면화되었죠. 그래서 이제 형성 평가도 있고요. 수행 평가 같은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대안적 평가들이 이제 이제 교육 현장 내부로 들어왔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영역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어떤 도구들이 있으니까 그런 도구들을 잘 활용해서 아동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다면적인 측면에 대해서 평가를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한다는 거죠.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평가의 목적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목적. 평가를 왜 할까요? 예전에는 그 수검자가 전체 평가되는 그 수검 집단 내에서 상대적인 위치가 어디냐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옛날엔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근데 그 목적이 사라졌느냐? 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안 사라졌고 당연히 그 어떤 상대 위치, 그 수검 집단 내에서의 상대 위치를 확인하는 것도 아직까지도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교육사회학 할 때 이제 여러분 이제 아시겠지만 어떤 선발과 배치라는 기능론적인 관점에서의 어떤 교육의 기능, 평가의 기능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능을 보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 말고도 다른 것들도 좀 중요하다는 거죠. 이제는 그냥 단지 수검 집단 내에서 어느 정도의 상대 위치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확인하는 목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 외에도 다른 목적들도 평가를 통해서 달성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현재 평가 관점의 어떤 지배적인 어떤 시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형성적인 기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요. 그래서 학습을 극대화시키는 그 어떤 목적이 있고요. 학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교육 평가를 하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워시백 이펙트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 환류 효과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학습의 극대화랑도 관련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 목표 달성도 평가 이게 전통적인 어떤 그 평가의 어떤 목적 중 하나였죠. 이게 그리고 학습자 간 개인차 확인 이것도 전통적인 어떤 그 평가의 목적 중 하나였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거가 질 향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학습자에 대한 평가가 아니고 교육 과정이라든가 교수학습 프로그램이라든가 뭐 교육 자료 이런 것들이 얼마나 교육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느냐를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학생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선생님이라든가 아니면 교육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교육평가로 제가 끌어온 이유가 교육과정에 넣어놓지 않고 여기를 끌어온 이유가 교육평가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에요. 교육과정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그거는 나중에 이제 평가 모형들 할 때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 모형들도 거기다 이제 있으니까 그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교육 프로그램의 효율성이라든가 환경도 뭐 평가를 해요. 이게 그 교육 행정이랑은 우리 교육 행정이랑 큰 관련은 없는데 행정법을 보시면 행정학, 행정법 이런 거를 좀 여러분들이 혹시 보신 일이 있으시다면 환경 영향 평가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었을 거예요. 환경 영향 평가가 뭐냐면 어떤 시설이 그 지역 사회에 미치는 환경적인 어떤 영향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건데 그 환경 영향 평가도 이제 사실은 그 환경에 대한 평가잖아요. 어떤 시설과 그 시설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어떤 그 피해 그 가능한 피해의 어떤 정도라든가 뭐 집값의 하락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환경도 다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죠. 이 재반 환경 평가 그러니까 이것도 뭐 학교 주변에 뭐 학원이 많은지 뭐 유흥 시설이 많은지 아이들이 뭐 이렇게 학교를 이제 왔다 갔다 하는 통학로에 술집이 많다든가 뭐 유흥 시설이 많다든가 그러면 아이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환경 평가도 이제 교육 평가에서 대상으로 삼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 정책 및 의사 결정을 위한 기초 제공 이게 왜 그러냐면 교육 평가를 통해서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그 현재 어떤 교육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전에 비해서 어느 정도의 교육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느냐. 쉽게 말해서 아이들의 어떤 학업 성취도가 어느 정도 이제 점수가 차이가 나느냐 이거를 본다면 그 효율적인 그 교육 프로그램이 효율적인지 효율적이지 않은지 효과적인지 효과적이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좀 알 수가 있잖아요.
이게 한 명, 두 명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람 능력이 매년 이렇게 쉽게 바뀌지 않죠. 평균치를 낸다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비교를 해보면 교육 프로그램의 어떤 효율성이라든가 효과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추정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 교육 정책을 위한 또는 의사결정을 위한 기초를 제공하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그런 과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대상은 인적 대상, 물적 대상, 이제 평가까지도 대상이 돼요. 이게 평가에 대한 평가는 요즘에 좀 중요시되고 있는 메타 평가라는 건데, 이거는 나중에 대안적 평가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교육 평가의 대상이 교사도 되고요, 학부모도 되고, 선생님, 이 교장선생님이죠, 교육행정가. 그 교장선생님 학교 내에서의 어떤 대표적인 교육행정가로는 교장 선생님이 있어요. 교장 선생님도 있고 뭐 행정실 직원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학교 경영자, 요거는 이제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 지역사회 주민 뭐 이런 분들이 다 평가 대상이 되고요. 뭐 교수학습 프로그램, 뭐 교육과정 뭐 다 들어가고요.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기본적인 어떤 교육평가의 어떤 개념을 잡기 위해서 이런저런 썰을 풀어봤는데, 이제 5번에 검사관과 교육관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게요. 요게 이번에 기출이 됐던 내용이죠. 총평의 관점에서 뭘 해라. 제가 문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총평관이 나왔어요. 근데 이 내용이 사실은 여러분이 갖고 계셨던 지금 이제 재수 이상이신 분들, 여러분이 갖고 계셨던 책에 어지간하면 실려 있었을 겁니다. 이 측정관, 검사관, 그리고 총평관 요 세 가지가 대표적인 검사관이기 때문에 이게 실려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런 건 안 나와 이러고 그냥 넘어가셨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왔을 때 처음 봤다 이런 분들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근데 처음 본 거는 아닐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좀 짚고 넘어갈게요. 뭐 제가 기출 문제 해설을 지금 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간단하게 뭐가 있는지 세 가지가 대표적인데 그 세 가지가 어떤 내용인지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일단은 측정관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옛날 전통적인 어떤 교육 평가관 또는 검사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검사관이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측정관 다음에 평가관이 나오기 때문에 헷갈리지 마시라고 검사관이라고 할게요. 측정관이라는 게 있는데 측정을 하는데 좀 초점을 맞추는 그런 관점이에요. 뭘 측정을 하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숫자로 측정을 할 건데 애들이 점수를 몇 점 맞았느냐를 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적인 숫자를 부여하여 평가한다. 한마디로 시험 점수만 보겠다 이거죠. 자, 그래서 학습자 특성의 불변성, 안정성, 고정성을 가정한다. 자, 보세요. 불변하고요. 변하지 않아서 안정하고요. 그리고 고정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학습자 특성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시간선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여기 T1이라고 하고요. 이걸 T2라고 할게요. 그러면 시간선과 여기 학습자의 성취도 간의 이제 관계를 봤을 때 T1에서 T2로 시점이 변화했다고 하더라도 학습자의 성취도는 똑같을 거다라는 생각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T1에서 검사를 하나 T2 시점에서 검사를 하나 어차피 성취도는 똑같으니까 한 번만 해도 돼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 측정관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생각의 기본이에요. 생각의 어떤 방향입니다. 그래서 한 번 딱 측정하는 그 총괄평가만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 측정관이에요. 자, 그런데 한 번 측정을 하잖아요. 여러 번 측정해서 베스트 점수만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이 검사를 신뢰할 수 있는가, 이거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뢰도, 타당도 요거 얘기는 나중에 얘기를 할 건데, 우리가 흔히 관역에 이제 얘기를 많이 하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총을 쏴요. 총을 쏘는데 이렇게 총을 쐈어요. 남자 예비생들은 잘 아시겠지만 총을 굉장히 잘 쐈죠. 이 친구 탄착근육이 딱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굉장히 총을 잘 쐈어요. 그런데 이게 여기 안에 들어가면 베스트겠죠. 여기 안에 들어가는 게 베스트일 텐데, 아무튼 이렇게 검사를 할 때마다 그 검사 결과가 이렇게 일정하게 한 곳에 딱 모인다면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그런 검사가 되겠죠. 근데 이게 관역 안에 들어가는 게 타당도 얘기고요.
이렇게 잘 모여 있는 게 신뢰도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이해하기 편해요. 이 관역에 대한 예시가 보통 이제 그 교육평가에 관련된 교육평가 관련 서적에 많이 실려 있는데 굉장히 비유가 좋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검사 결과가 몇 번을 검사를 하더라도 항상 거의 일정하게 나와야 된다는 게 이제 신뢰도의 기본 가정인데 이 신뢰도가 굉장히 중요시 되죠. 왜냐하면 한 번밖에 검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수검자의 선발이라든가 분류, 예언에 대해 활용을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평가의 목적이 평가의 기능과 큰 관련성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해놨어요. 이게 평가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교수적 기능 그리고 행정적 기능, 상담적 기능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행정적 기능이 바로 이 측정관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갖습니다. 자, 행정적인 기능이라는 게 뭐예요? 선발과 배치잖아요, 사실. 요 선발, 분류, 배치 이거잖아요. 그래서 행정적 기능이 바로 측정관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읽어보시고요. 자, 그다음 평가관이 나왔어요. 평가관 같은 경우에는 양적인 측정뿐만이 아니라 질적인 기술도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관점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학습자의 특성이 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타당도, 그러니까 아까 얘기를 했을 때 이렇게 관역에 얼마나 많이 들어가느냐 검사 결과가 이게 쉽게 말해서 특히 내용 타당도를 중요시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타당도에서 나중에 이제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지만 타당도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내용 타당도가 좀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가르친 내용이 얼마나 시험에 나왔느냐 가르친 내용을 시험을 봐야지 안 가르친 내용을 시험을 보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타당도는 기본적으로 내용 타당도가 가장 중요한데 실제 이 평가가 가르친 내용에서 얼마나 나왔느냐 얼마나 출제가 되었느냐라는 거를 좀 중요시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것들은 이제 자격 판정이라든가 평정이라든가 배치 이런 것들 아까 그 측정관에서도 했던 그런 기능 있죠. 그런 기능도 다 물론 하고 그거 말고 이제 교수 방법이나 교수 프로그램, 수업 과정, 교육 과정 이런 것들의 효율성에 대한 판단도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가르친 데서 냈느냐를 좀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시험 문제가 얼마나 교육과정, 아이들이 선생님이 커버했던 내용에서 얼마나 나왔느냐 이것들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얼마나 교점이 크냐 이거에 대한 판단을 한다는 것은 교수 프로그램이라든가 수업 과정이라든가 교육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이 평가라고 했을 때는 이 평가관으로 그냥 알아두시는 게 접근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평가라고 했을 때는 이 평가관에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평가라는 거는 이렇게 양적인 측정과 질적인 기술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그러한 관점이고요. 전통적인 어떤 평가의 목적뿐만이 아니라 이 확장을 해서 전통적인 그 평가 같은 경우는 학생에 대한 평가였죠. 그런데 그거뿐만이 아니라 교육 과정이라든가 교수학습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교사의 교수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까지 전부 포괄하는 그런 어떤 과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요 평가관이 그 일반적으로 이제 디폴트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출제가 된 거는 여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출제가 된 거는 저는 이 길 출제를 총평을 했다는 게 굉장히 좀 의아하기는 해요. 왜 그러냐면 학습자 특성의 가변성을 가정을 해요. 총평관이. 그런데 구인 타당도 요거를 좀 중요시하거든요. 그 컨스트럭터들이 이거를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이것도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구인 타당도 같은 경우에는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대한 어떤 관심이 되게 높은 타당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인 타당도를 좀 강조를 하는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좀 극단적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된다면 애들을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고까지도 이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 구인 타당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사를 하기 전에 이러한 특성은 이런 것들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미리 다 이제 이거 항목들을 막 정해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들을 평가를 했을 때 그 평가를 통해서 나온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이
미리 설정해 놓은 구인으로 얼마나 설명이 잘 되느냐 이거에 좀 초점을 맞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총평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떤 환경과 인간과의 어떤 상호작용에 좀 관심을 많이 기울이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총평관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가는 경우에 아까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학습자가 자기가 알아서 크는데 교육을 따로 할 필요가 있느냐까지도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 발전할 수 있는 발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퇴화를 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극단적인 어떤 관점으로까지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총평관에서 내는 건 좀 에바지 않았나, 오바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총평관이 근데 아무튼 좀 더 이제 평가관보다는 조금 더 확장된 어떤 개념이기는 해요. 이걸 왜 그러냐면 요거까지 들어가거든요. 비구조화된 투사적 방법.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기보호법이라든가 역할 연출이라든가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총평관이 나왔다는 거가 좀 오바기는 한데 그래도 납득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있긴 있죠. 여기 수행평가 이런 것들도 총평관에서 이제 비롯한 그런 어떤 평가거든요. 왜냐하면 수행평가가 어떤 평가예요? 수행평가 같은 경우에 나중에 이제 이따가 좀 대안적 평가할 때 얘기를 하겠지만 학생이 어떤 문제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마주쳤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을 하는지 평가자인 선생님이 직접 보고 나서 그 직접 자기가 관찰했을 때 뭔가 데이터가 나올 거 아니에요. 어떤 것들을 활용을 해서 어떻게 문제를 풀더라. 그런 것들은 뭐 얼마나 뭐 센스가 좋다는지 뭐 어떤 그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이 어떻다라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해서 평가를 하는 게 수행평가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은 사실은 어떤 점수로 측정을 할 수 있는 양적인 어떤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평가는 아니죠. 수행평가가. 자, 그래서 이 수행평가가 이제 총평관에서 좀 비롯된 그런 평가니까 요즘에는 사실은 이제 총평관이 우리나라 교육에 많이 들어와 있기는 하죠. 자, 그래서 요 검사관이 교육관과 거의 1대1로 딱딱 매치가 됩니다. 그래서 그 1대1로 검사관과 1대1로 매칭되는 교육관을 좀 보시겠어요? 자, 일단 선발적 교육관 같은 경우는 아까 측정관과 관련이 있다고 그랬죠. 왜냐면 아까 선발과 배치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의 기능에 좀 초점을 맞추는 게 측정관이었죠. 결국에는 어떤 시험의 행정적 기능에 좀 초점을 맞춘 그런 교육관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개인 능력, 이 지능에 좀 많이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일정 시점에서 어차피 이게 T라고 했을 때 T1, T2, T2 어디서 측정을 해도 애들은 안 변한다. 그러니까 한 번만 측정을 해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까 측정관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아무튼간 나는 어떤 시점이 됐든 한 번 딱 측정할 건데 그때 잘하는 사람이 나는 필요해라고 생각하는 그런 관점이 바로 선발적 교육관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는 능력, 지능 이런 것들을 좀 강조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엘리트 관점의 피라미드식 교육 요거를 좀 선호하죠. 그래서 여기 상위에 있는 사람들 뭐 좀 더 중요시하는 그런 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기본적으로 학습자의 분포를 정규 분포라고 가정을 해요. 이렇게 정규 분포가 이렇게 생긴 거죠. 모자처럼 생긴 거. 그래서 여기가 평균이고요. 그래서 여기가 뭐 플러스 1, 뭐 그 시그마, 여기가 플러스 2 시그마 이런 식으로 표준 편차가 이렇게 되어 있는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정규 분포라고 하는데 그런 거를 일단 가정을 합니다. 학습자 특성이 요 평균적인 정도의 여기 뮤라고 하는데 요게 가장 많이 몰려 있을 거고 나머지는 뭐 이렇게 표준 편차 뭐 이렇게 해서 뭐 있을 것이다. 이쪽으로 갈수록 사람 수가 적겠죠. 이렇게 내려가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정을 하고 이제 접근을 한다는 거예요. 일단 평가를 할 때. 교육관도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측정관이 신뢰도를 중요시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선발적 교육관도 신뢰도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암기 위주의 등위 중심 평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문제 잘 냈네요. 이건 사실은 뭐 큰 단점은 아닌데 아무튼 그래도 요거 암기 위주의 등위 중심 평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는 알아두시면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거는 사실 문제만 잘 내면 이런 단점은 극복을 할 수가 있는데
좀 이제 아이들의 고차원적 사고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을 개발해서 그 문항을 가지고 시험을 보면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죠. 그런데 왜 이렇게 암기 위주의 등위 중심 평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들이 성장을 한다고 했어요? 성장을 안 한다고 그랬어요? 일단 아이들이 성장을 안 한다는 게 기본 가정일 거 아니에요. 이 측정관과 관련이 있으니까. 그래서 T1 시점이나 T2 시점이나 어차피 똑같으니까 나는 이렇게 될 거니까 이게 상승하는 게 아니라 평행이 될 거니까 어차피 똑같다. 그러면 한 번만 시험 보겠다라고 얘기한다는 거 아니에요. 요 T라는 요 T 알파라는 시점에서 이때 그냥 시험 한 번 보고 끝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선발과 배치에 관심이 많다 그러죠. 그러면 이 시점에서 T 알파라는 시점에서의 어떤 그 성취도 그것만 딱 판단해서 점수만 높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교육 이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어떤 관심보다는 그냥 어떻게 되었든 문제만 잘 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문제가 아동들에게 어떤 그 형성적 기능을 하는 그런 시험 문제는 굳이 제공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면 그냥 지금 잘하는 사람만 뽑으면 되니까. 지금 뭔가를 잘 아는 사람, 뭔가를 잘 하는 사람, 이런 사람만 뽑아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형성적 기능이라든가 교육적 기능이라든가 이런 거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 선발적 교육관 같은 경우에는 선발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많이 아는 사람, 이걸 이 정도까지 알면은 잘하는 거 아니야? 라는 거죠. 그래서 암기 위주의 등위 중심 평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는 좀 그렇지만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게 그냥 많이 아는 것만 가려내도 되거든요. 이 어떠한 문항을 통해서 아이들을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아무튼간 나는 선발만 하면 되니까. 선발 과정이라든가 선발 도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암기 위주의 등위 중심 평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발달적 교육관입니다. 이거는 평가관과 관련이 많아요. 근데 준거지향 평가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준거지향 평가라는 거는 여러분 우리가 절대평가가 있고요. 상대평가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대학교에서 수업 들으실 때 절평이 좋았어요? 상평이 좋았어요? 보통 이제 사람 수가 적어지면 절대평가로 많이 이제 채점을 해 주시잖아요, 학교에서. 제 기억으로는 저 학교 다닐 때 같은 경우에는 수강생이 19명 미만인가? 이하인가? 뭐 아무튼 뭐 이렇게 수가 되게 적어지면 절대평가로 바뀌었어요. 근데 그 수가 넘어가면 상대평가로 이제 학점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아마 그런 학교들이 꽤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상대평가 같은 경우에는 내가 몇 등 했는지가 중요하잖아요. 시험을 전체를 봤을 때. 근데 절대평가는 점수가 일정 점수만 넘으면 다 A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굉장한 장점이 있잖아요. 물론 공부를 안 하면 절대평가라고 해도 점수를 잘 못 받겠죠. 그런데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가 받는 점수보다 잘 본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경우에는 그러면 나는 성적을 잘 받을 수 없잖아요. 상대평가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보통 절대평가를 여러분들이 다 좋아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 절대평가가 바로 이 준거지향 평가입니다. 그럼 상대평가는 뭔가요? 상대평가는 규준지향 평가라 그래서 규준지향, 그래서 놈 레퍼런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준거지향 평가 여기는 크라이테리언입니다. 여기 크라이테리언은 그 단수고요. 이게 복수로 가면 크라이테리아가 돼요. 이렇게 해서 이거는 PL이고 복수가 이렇게 되고요. 자, 그래서 준거지향 평가를 활용을 해요. 근데 준거지향 평가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점수가 여기 성취도라고 해볼게요. 성취도가 어느 정도 몇 점 이상이기만 예를 들어 여기 뭐 70점이라고 해볼게요. 70점 이상만 넘으면 아무튼 여기 부분 있는 사람은 다 오케이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런 거를 생각을 가만히 해봤을 때 어디선가 본 적이 있지 않나요? 이렇게 점수만 다 넣으면 오케이라고 했던 거. 그렇죠. 완전학습에서 봤잖아요. 우리가 완전학습 모형 같은 거 했었죠. 그래서 여기 성취도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점수가 넘는 사람들은 다 오케이였던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학습자의 부적 편포를 가정하는 그런 거였죠. 그래서 이게 부적 편포가 이렇게 마이너스 쪽으로 꼬리가 길게 끌린다, 경사가 져 있다, 이런 뜻이라고 했었죠. 스큐니스라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부적 편포를 가정하는 그런 관점이 발달적 교육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타당도를 중요시하고요. 뭐 내용 타당도가 가장 중요하죠, 역시 아무래도.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에는 능력 중심 평가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근데 능력 중심 평가인데 사고력을 강조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사고력을 강조한다는 게 이 완전 학습의 어떤 평가 관점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 뭐예요? 그러냐면 이 정도 수준의 성취도 이상이라면 어느 정도의 어떤 그 고차원적 사고 능력을 할 수 있다라고 그냥 전제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고려를 해봤을 때 사고력을 강조하는 능력 중심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평가관과 관련이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자, 인본주의 교육관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총평관과 관련이 많아요. 자, 보시면 아까 우리가 이제 총평관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했나요? 이게 구인 타당도를 강조한다 그랬잖아요. 구인 타당도 강조하는데 construct validity를 강조하는데 그게 인간과 환경과의 어떤 상호작용에 좀 관심을 많이 갖는다 그랬죠. 이게 그래서 자아 실현 과정으로서의 교육을 좀 강조를 해요. 그래서 인성적 성장이라든가 뭐 통합, 자율성 향상, 건전한 태도, 학습에 대한 건전한 태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굉장히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그런 어떤 통합적 관점, 그런 것들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딱 있어 보이죠. 그래서 자아 실현 교육이라는 게 결국에는 자아 실현이다, 자아 실현 과정이다라고 얘기하는 관점이 바로 이 인본주의 교육관이에요. 그래서 학습자의 요구에 적절하게 들어맞는 그런 교육이 적절한 교육이다, 바람직한 교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학습자의 자율성을 전제를 하고요. 이 검사 무용론 또는 평가 무용론으로까지 이제 발전을 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일단은 검사로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이 도대체 얼마나 되겠느냐, 적절하게 적실성 있게 평가를 할 수 있는 항목이 몇 가지나 되겠느냐라는 게 이제 이 인본주의 교육관이에요. 그런데 총평관 같은 경우는 아까 여기 보시면 비구조화된 투사적 방법을 사용을 해서 평가를 한다 그랬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왜 이제 이 인본주의 교육관과 관련이 있냐면 그 전에 평가 같은 경우는 질문지에 나와 있는, 검사지에 나와 있는, 거기 인쇄를 해놓은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아이들이 얼마나 문제를 잘 해결했는지를 보고 그 판단을 했잖아요. 이게 학생 부적 편포 뭐 이런 것들과 관련이 없어요. 아무튼간 이렇게 종이 위에 인쇄된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아이들을 평가했단 말이죠. 이렇게. 근데 이게 쓸모없다라는 게 이 인본주의 교육관의 어떤 그 주장이에요. 결과적으로는 문제에 나와 있는 것들은, 그러면 책을 못 읽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이라는 게 반드시 교과서에 실려 있는 어떤 활자로 인쇄된 그런 내용에만 내용을 학습하는 데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보는 게 인본주의 교육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구조화된 투사적 방법을 이용해서 학생들, 그러니까 수검자인 그 학생들 있잖아요. 그 학생들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 인본주의 교육관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경우에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극단적인 경우 검사 무용론 또는 평가 무용론으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는데, 이 인본주의 교육관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좀 한계가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이렇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요거를 잘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교육 평가 유형을 한번 보겠습니다.